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아주 평범하고 흔한 남자입니다. 제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뼛속까지 한국이지만 한국을 떠난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설날이나 추석처럼 한국에 큰 명절이 오면 한국으로 잠깐씩 들어오곤 합니다.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얼굴도 겸사겸사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한국을 떠나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이제껏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솔직히 한국을 떠나게 된 이유도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도망치듯 회피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로 나가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시기가 바로 추석 즈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추석이 명절의 의미도 있지만 꽁꽁 감춰둔 상처를 헤집는 날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추석이 다가오기만 하면 생각나는 여자가 한 명 있기 때문이죠. 그 여자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결혼을 약속했었던 여자였어요. 사실상 결혼식을 올리긴 했으니 파혼보다는 이혼에 가깝긴 하네요. 서류상으로는 깨끗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지냈으니까요. 그 여자는 희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가 잘 어울렸고 하얀 피부를 가졌죠.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만남도 운명적이었고 로맨틱했어요. 희정이는 저보다 2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아이였어요. 항상 가난에 시달렸던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그런 뭔가 서글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맑은 웃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했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곤 했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하고 모나지 않은 그런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희정이의 근처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붐빌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좋은 기운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희정이와 남녀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랑 희정이는 과는 서로 달랐지만 같은 학교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전역해서 복학을 한 상태였고 희정이는 재수를 해서 저희 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한 아이였어요. 정말 우연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연속으로 저희는 같은 교양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드라마처럼 목요일에도 같은 강의실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희는 또 얼굴을 봤다는 사실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걸 계기로 친해졌죠. 희정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털털했어요. 꼭 생긴 것만 보면 차갑고 도도한 얼음공주 같은 아이였는데 친해지고 보면 그렇게 시원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력이 철철 넘치다 못해 흐르는 희정이에게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품은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터질 것 같은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떠밀리듯 건넨 제 고백을 희정이는 웃으면서 받아주었고 우린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었지만 희정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틈내서 공부도 해야 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고 저도 만나야 했죠. 그런데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희정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8년이란 세월을 만났습니다. 희정이를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희정이를 제 인생에서 첫 여자이자 마지막 여자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돈을 많이 버셔서 여유로운 가정 형편이었고 희정이는 그런 저와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특히 희정이가 참 많이 버거워했습니다.
저보다 본인의 조건이 더 못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잖아요. 저는 개의치 않다고 말해주었고 제가 계속 함께 있으면서 돕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가진 것을 전부 나눠서라도 희정이와 함께 미래를 꾸려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 진심을 다해 프로포즈를 했고 희정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받아주었습니다. 희정이네 집에서는 조금 과장해서 저를 정말 쌍수들고 반겨주셨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희정이를 반대하고 나섰어요. 처음에 제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부모님 두 분 다 희정이가 씩씩하다고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라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까 결혼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희정이 얼굴을 직접 보고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조금 쎄하다는 말만 하실 뿐이었죠. 희정이는 그런 저희 부모님의 모습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고 저를 포기하겠다며 제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희정이를 붙잡았고 매달렸으며 결혼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식을 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제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두 손 두 발을 닫으셨고 허락해 주셨죠. 사실 희정이는 그동안 모은 돈들을 전부 학교를 다니는 생활비로도 사용했고 취직을 한 이후부터는 월급을 받는 족족 본인이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가게를 꾸렸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이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집을 준비했어요. 결혼식도 저희 집에서 지원해 주신 돈으로 올리기로 했죠. 여자친구는 정말 감사하다며 꼭 효도로 갚겠다고 예쁜 말로 돌려주더라고요. 함께 웨딩 사진을 찍고 청첩장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전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였죠.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기로 해서 친구들에게 크게 한턱 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워낙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이라 의심 없이 알겠다고 하고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새벽 2시 정도가 되었을까?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오빠, 나 가연인데 희정이가 야, 너 오빠한테 전화했어? 미쳤냐? 당장 끊어. 제대로 발음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전화기 넘어서도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급하게 전화를 끊게 만드는 주변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왠지 불안했어요. 무엇보다 희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막는다는 사실이 뭐랄까 불안해졌죠. 가연이는 희정이와 친한 친구였거든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멍하니 앉아있다가 가연이에게 다시 전화해볼 요량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동소리와 함께 문자 메시지가 오더군요. 오빠, 오늘 가연이 처녀 파티 했어. 알고는 있었어? 진짜 오빠가 너무 아까워서 말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던 사실은 비밀로 해줘. 땡땡동 아라비안 나이트야. 저는 가연이의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차에 시동을 걸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연이가 말한 아라비안 나이트 근처에 차를 대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사람이 붐비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하는 건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희영이는 나이트의 니은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연이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할 수도 없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방방 뛰며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 보였는데 그게 바로 희영이었죠. 그리고 희영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도 하나 보였어요. 희영이는 제게 자주 업어달라고 애교를 부렸는데 마치 제게 하듯 그 남자에게 똑같이 애교를 부리고 업히더군요. 저는 정말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뒤를 차로 밟았더니 결국 모텔로 향하더군요.
그때 제가 느꼈던 참담함은 차마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연인의 바람 현장을 발견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따지고 들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정말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블랙박스에 담은 채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희정이가 아무렇지 않게 제게 잘 잤냐는 연락을 해왔고 저는 만나자고 했어요. 아무리 제가 희정이를 많이 사랑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희정이에게 지금 너희 부모님도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무작정 이른 아침 희정이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른 시간에 왜 왔냐는 희정이네 부모님의 모습 뒤로 희정이가 보였어요. 뭔가 제 분위기가 달라졌단 것을 아는 듯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한 뒤 어제 제가 목격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희정이네 어머님은 입을 막으시고 놀라워하셨고 희정이네 아버님은 희정이 머리채부터 잡았죠. 제 눈앞에서 자기 딸의 뺨을 내려치며 내가 그리 키웠냐고 화를 내시는데 말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희정이는 제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단 한순간의 실수였고 친구들이 결혼 전에 나이트 한 번은 다 가는 거라고 해서 따라갔었는데 술김에 저지른 실수였다고 미안하다고 펑펑 울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희정이도 빌고 희정이네 부모님도 빌고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비는데 사랑 그깟 것이 대체 뭐라고 외면하기가 그리 어려운 건지. 바보 같을지 몰라도 전 희정이를 용서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치는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신 조건을 붙였죠.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으로 말이에요. 게다가 제 마음속에 이미 불안과 의심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죠. 결국 계획했었던 대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깨진 신뢰로 어떻게 사나 했었는데 막상 살림을 합쳐서 함께 살기 시작하니 사라지더라고요. 문득 제 눈앞에 그날 밤이 펼쳐지는 날이면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희정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하고 상처 입혀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실제로 술을 끊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반성을 하니까 괜찮아지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점차 희정이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희정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린 지 고작 6개월 정도가 지난 순간이었죠. 임신 4주차라며 제게 수줍게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는 희정이를 보고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도 드디어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희정이는 제게 혼인신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을 해보자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의처증도 아니고 제게 그동안 믿음을 보여준 희정이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희정이에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희정이는 그런 제 태도에 불만이 있는 듯 했지만 지은 죄가 있다 보니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탯줄을 직접 잘라주기 위해 분말실에서 아내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16시간의 진통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이가 태어났죠. 아내가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만실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토닥이던 도중 제가 그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챌 정도였어요. 거기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당황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탯줄을 잘라야 한다는 말에 방금 태어난 아기를 내려다보았어요. 방금 태어나서 눈도 제대로 잘 뜨지 못하더라고요. 아닐 거야 하면서도 저는 간호사에게 아이의 눈을 조금만 벌려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머뭇거리면서도 제 요구를 들어다 줬어요. 그런 저를 숨을 거칠게 내쉬는 희정이가 올려다봤죠.
태어난 아이의 머리카락은 금색에 가까운 곱슬머리였고 눈동자의 색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알겠더군요. 그 아이의 친아버지가 제가 아니란 사실을 말이에요. 전 파란 눈동자와 금발의 곱슬머리를 가진 외국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말없이 분만실을 나갔고 그런 저를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비명처럼 제 이름을 부르짖는 희영이의 목소리만 들렸죠. 분만실을 나가니 저희 집과 처갓댁 가릴 것 없이 다 전전긍긍하면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게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어떻게 되었냐고 묻기에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엄청 예뻤습니다. 머리가 금색에 가까운 곱슬머리였고 눈동자가 파랗더라고요. 꼭 외국인들 혼혈처럼 말이에요. 아이 아빠가 정말 누군지 궁금하네요. 제 말에 그곳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게 임신 4주차라고 배시시 웃던 그녀는 저와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에도 부정을 저질렀던 거였고 그게 저와 그녀의 아이라고 생각해 출산을 했던 거였어요. 심지어 저는 그런 그녀를 용서했는데 또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한 그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차갑게 식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내로 받아들이고 있던 희정이의 배신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 날부터 처가댁과 아내인 희정이의 연락이 번갈아 오기 시작했어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화가 단단히 나셨죠. 바로 변호사를 알아봐 주시더니 소송 준비를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 저는 파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혼에 해당할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더라고요. 이혼과 파혼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았죠. 저는 소송뿐만 아니라 제가 베푼 경제적 지원까지도 모조리 회수했습니다. 이제껏 입고 먹인 것까지 도로 아사올 순 없었지만 아내뿐 아니라 그 친정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고 있던 지원들도 만만치 않았기에 전부 빼앗았죠. 당장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머물고 계신 집조차도 제 명의로 된 곳이었고 일하고 계신 곳조차도 제가 붙여준 곳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생긴 제 부모의 처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잘했다는 건지 제게 오해라고 갑자기 자신에게 왜 이렇게 못되게 구냐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법적으로 해결할 거니까 준비하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가연이의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가연이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연이는 제 한마디에 뭔가 생각하는 듯하다 흔쾌히 나오더군요. 가연이를 만나 그때 제게 처녀 파티를 알려준 것은 취기였는지 아님 제정신이었는지 물어봤어요. 가연이의 대답은 취한 척 연기한 제정신이었다고 했고 그 뒤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오빠, 희정이 너무 믿지 마요. 오빠가 정말 순진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나도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처지는 안 되는데 오빠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희정이 술집에서 일하기도 했었어. 오빠랑 결혼하고 난 뒤에도 매일 술집에서 술도 따르고 오빠는 오랜 세월 만나서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희정이 더 무섭고 독한 애야. 가연이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가연이는 제가 믿질 못하자 둘이서 같이 술집에서 일을 했던 시절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 등을 보여줬죠. 오빠, 희정이 오빠 돈 많은 거 정말 잘 알아. 그래서 오빠 만난 거라고. 정신 차려. 가연이는 제게 그렇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가연이와의 대화로 있던 정 없던 정 다 떨어진 저는 희정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절 감쪽같이 속여온 것도 너무 괘씸했어요. 그리고 희정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돈으로
복수하기 시작했죠. 희정이가 결혼할 때 몸만 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할 것이 없음은 당연했고, 아이 또한 제 친자가 아니었기에 아내의 외도 자료로 증빙이 가능했고, 그뿐 아니라 이제까지 몰랐던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질 정도로 증거를 하나 잡기 시작하니 무슨 줄기에 매달린 감자 마냥 주렁주렁 딸려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그녀와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이어도 부부와 책임지는 문제는 같아서 그런지 이혼소송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뿐 아니라 희정이는 집도 절도 가진 것 모두 다 잃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희정이는 뒤늦게 제 마음이 옛날과 달리 확고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애타게 붙잡았지만 정말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해서 희정이에게 저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일로 정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대 제 청춘 다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에게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더 이상 한국에 남아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또 제가 그녀를 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인지 무슨 자신감인지 몰라도 저와 법적 분쟁 이후 저희 부모님 댁에 찾아와 아이를 입양 보내겠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도 울고부채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원래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 취업을 해서 지냈었는데 제가 돌아오는 추석같이 큰 명절이 올 때면 저희 본가에 망부석 마냥 서서 저를 기다리는데 병적인 집착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도망치듯 유학길에 오르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인지 옛날처럼 연애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지 않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저도 언젠가 이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이 된 남자이고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아내는 집에서 머무르며 가사일만 하는 전업주부였어요. 저는 밖에서 사업을 한다고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만큼 집에서는 쉬고 싶은 마음도 컸죠. 그러나 저희 사이에 아이도 둘씩이나 태어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독박 육아에도 너무 지쳤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 가정에만 얽매여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내가 우울증을 겪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사장이니까 아내를 데리고 회사를 함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출장지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다니거나 그랬는데 아내가 제 사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얘기를 나눠봤어요. 아내가 제게 자신도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아주 어렵게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만 한 아내가 안타까워서 기분 전환 삼아 해도 된다고 권유했어요.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도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재능이 있었던 것인지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무척이나 섬세해서 제가 무심코 놓친 부분도 짚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멋진 사업 파트너인 셈이죠. 정말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음 어쩔 뻔했냐고 웃어넘기곤 했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거듭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전적으로 아내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정체기에 빠졌을 때도
크게 투자한 건이 말아먹었을 때도 제 정신적인 지주를 도맡아 해주는 아내가 무척이나 고마웠고 이런 여자를 만난 것이 제 복이라고 여겼어요. 아내가 일하는 범주도 점점 넓어졌고 맡은 책임도 점차 넓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었죠. 늘 제 의견을 경청해주고 따라주는 100점짜리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꼈던 그때 저는 시리에 빠졌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저희 회사에 급하게 남직원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남자들을 고용해서 하루빨리 옮겨야 했었거든요. 처음엔 단기 아르바이트로 10일 정도 사람을 계속 쓰는 걸로 구했었는데 자꾸 사업이 잘 풀려서 물량이 자꾸 늘어나게 되니 그것도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직원을 새로 고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면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새로 구한 남직원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7살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윤재였어요. 윤재란 신입사원은 참 싹싹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곧잘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건넸고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사근사근 웃으면서 얘기도 잘하고 늘 웃는 얼굴로 다녔거든요.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곧바로 실수했다고 얘기해서 수습하는 것도 쉬웠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 신입사원은 참 밉지가 않았습니다. 대표인 제 눈에도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싹싹하게 이쁘게 굴었겠습니까? 박윤재란 신입사원은 입사한 지 2달 정도 지나가 모든 직원들과 친해질 정도로 낯도 안 가렸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좀 힘들잖아요. 옛날 같은 사회가 아니니 사람들이 낯도 많이 가리고 사람도 많이 가리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모습이 참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놈의 모습이 제 눈에만 이뻐 보인 것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런 그놈의 모습을 예쁘게 본 듯 했어요. 하루는 아내가 먼저 퇴근을 하고 제가 뒤이어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제 직속팀의 황 부장이 절 따로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바쁘니 여기서 말을 하자고 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여기선 안 되고 따로 얘기해야 된다고 바락바락 우기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 황 부장은 제가 제시하는 의견이 아무리 사소해도 직접적으로 반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황 부장과 함께 개인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일본식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황 부장은 원래 술도 잘 못하는데 제 앞에서 잠시 실례하겠다는 말을 하고 먼저 술을 5잔 정도 스트레이트로 자신의 입속으로 때려붓더니 심호흡을 하고 정말 굳은 겨지를 다진 것 같은 눈을 하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사모님께서 윤재놈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 문장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황 부장,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황 부장이 저한테 어떤 소리를 어떻게 한 건지 인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매우 엄한 눈초리로 황 부장을 쏘아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말을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건 사장님네 부부 문제고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자체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저한테 은인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큰맘 먹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봤습니다. 사모님이랑 윤재놈이 함께 모텔 들어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진짜입니다, 사장님. 믿어주세요. 황 부장은 굉장히 진중하고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게 일부러 이런다는 생각도 안 들고 평소에도 항상 믿음직스러웠던 직원인지라 저도 아내를 믿는 와중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기자 황 부장은 그런 저에게 떠듬떠듬 많은 것을 전부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언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왜 잘못 봤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모텔 주차장에 사모님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이란 얘기,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까지 정말 주절주절 말을 하더라고요.
횡설수설 뒤죽박죽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황 부장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황 부장이 말한 날짜가 실제로 제 아내가 외출을 했던 날짜였단 점이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지만 만일 아닐 경우 황 부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엄포를 놓은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승용차를 타고 제 아내는 SUV 자동차를 탑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차키를 받나 생각을 하다가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그냥 차키 좀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당당하게 열쇠를 요구하니까 이상함을 못 느낀 것인지 꺼내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의 차를 향해 블랙바스 칩을 꺼냈고 같이 들고 내려간 노트북에 연결해서 영상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황 부장의 말이 맞았더군요. 모텔로 향하고 내리는 그 순간까지 제 아내가 했을 거라곤 도무지 상상 못할 음란하고 외설적인 대화들이 블랙박스에 선명하게 녹음이 되어 있었고 모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내린 뒤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들까지 말이에요. 사실 저는 황 부장의 말들을 들으면서도 만약에 저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제 눈이 얼마나 뒤집힐까 이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법한 정황이 의심되는 장면을 보게 되니까 뭐랄까 참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전 그대로 집으로 다시 올라가 아내를 거실로 불렀고 제가 가져온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정말 제가 뭘 가지러 가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인지 제가 이런 것들을 볼 거란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던 표정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화가 난다기보단 그냥 로봇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감정 없는 로봇이 제게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런 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때 현관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리길래 시계를 쳐다보니 제 자식들이 학원에 갔다 올 시간이더군요. 일단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아내에게 안방에 가 있으라고 한 뒤 나중에 이야기하자 했어요. 아내도 제 말에 고분고분 따르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이 씻으러 가고 밥을 먹고 잘 때까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다가 아이들이 잠든 뒤에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당연히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바람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제 부하 직원과 바람이 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잠드는 모습을 보고 나니 아이들 얼굴을 봐서라도 참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 교육은 정말 잘 시켜서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 사춘기가 될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요구했습니다. 부하 직원과의 불륜 관계를 청산할 것과 정리할 것을요. 그리고 부하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를 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럼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껏 아내는 정말 좋은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해왔기 때문에 저도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도 솔직히 방법이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헤어져야죠. 알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신에게도 시간을 달라고 또 빌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이왕 용서해줄 거 미련이라도 없게 하자는 마음에 한 달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그 한 달 사이에 부하 직원은 잘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내는 정리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아이들의 얼굴을 봐서 상황을 배려해주는 것이지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아직 정리 안 했냐고 물으면 아내는 짜증스럽게 좀 기다리라며 남자가 쪼잔하다고 궁시렁거리고 면박을 주는데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당하고 싶으면 정리 계속하지 말고 어디 한번 버텨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내가 왜 이혼을 하지 않고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겠냐고, 우리 애들은 생각도 안 하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신과 곱게 이혼해주면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진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내와 제가 거의 공동사장으로 10년씩이나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내의 기여도도 매우 크게 잡힙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떼어줘야 되는 것도 맞더라고요. 저한테 협상을 요구하더군요. 첫째, 자신과 이혼하고 회사와 아이들을 지킬 것인지, 하지만 이것을 선택했을 때 아이들의 양육비 청구나 기타 일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였고, 둘째, 자신과 이혼하지 않을 거면 본인은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른 부하 직원을 만날 것이고 나가서 살 것이며, 나중에 참다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될 때에도 재산 분할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니 회사를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 몇 번씩이나 아내의 완고한 뜻을 꺾어보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했지만 아내는 부하 직원에게 이미 미친 사람처럼 빠져버린 것이었는지 완고한 뜻을 밀고 나갔고 절대로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들먹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회사를 지켜야 했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한 뒤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조건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자 아이들도 모든 사정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가슴에 치유가 안 될 커다란 상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엄마인 제 아내에게 울면서 매달려도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끝까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고 겨우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한없이 미안했고 엄마의 부재를 잊을 정도로 정말 정성과 사랑을 쏟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제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하더니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는지 옛날 착했던 아이들로 돌아오더군요. 반항기를 겪는 아이들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어른들의 죄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된 것인 것을요. 이제 첫째는 성인이 되어 대학을 다니고 있고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항을 하는 그 어두운 시절 와중에도 아이들은 공부만큼은 악바리로 했기 때문인 것인지 첫째도 훌륭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재학 중이고 둘째도 첫째를 닮아 좋은 성적을 거둬서 아마 대학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겠지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첫째가 저보고 술 한잔 사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집은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아들내미가 제게 술을 먹자고 얘기한 것이 처음이라 뭔가 벌써 다 키운 듯한 느낌이 들어 싱숭생숭하면서도 어색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때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던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아들은 술을 먹더니 제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이혼한 아내가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그리고 본인에게 저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요. 아들은 돌아가시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아들인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음번엔 딸내미를 찾아가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아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그렇게 만났는데 이젠 제가 아는 아내와 참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짙은 화장과 담배를 태우면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 보듯 왔어? 라고 가볍게 묻는 폼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본인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남자랑 도망쳐놓고 이혼한 전 남편에게 왔어라뇨. 저는 참 기가 막힌다 너. 나 여기 나온 거 너 보러 나온 거? 절대 아니야. 앞으로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까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하려고 이 자리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 새끼들한테도 손도 대지 말라고. 아들내미고 딸내미고 두 번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야. 이제 겨우 맘 잘 잡고 자기가 받은 상처 이겨낸 애들이야. 네가 멋대로 들쑤시고 다니지 말라는 말 하고 싶어서 나온 거라고. 이제 알아들었니?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나 이제 혼자 남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어쩌라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나 돈 좀 줘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자기 얘기를 쭉 하더군요. 그 남자 며칠 전에 내 돈까지 싸들고 도망갔어. 나도 지금 생각하면 그놈 뭐가 좋아서 눈이 뒤집혀졌나 싶어. 여보, 미안해.
여보라고 하지 마. 내가 왜 당신 남편이야? 당신이 남자에 미쳐서 내 새끼들 버리고 나 버리고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래놓고 뭐? 그놈이 도망가서 돈이 없으니 날 찾아오려고 잘 지내는 아들 녀석 속을 그렇게 쑤셨니? 너도 참 인간 말종이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가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이어도 네 배 아파 낳은 네 자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래, 미안해.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이제 깨달은 것뿐이야. 나한테 기회를 줄 순 없어? 그냥 나도 아이들한테 사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갖게 해줘. 저는 아내의 그런 행동들도 돈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작질로밖에 보여지지 않았고 그럴 것이 뻔히 보이더군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이렇게 신사적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그렇게 피부치들까지 버리고 남편이랑 가정도 일터도 다 버리고 떠났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왜 저렇게 거지 같은 몰골로 나타나서 속을 뒤집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 살만한 곳에 보증금 정도는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친모와 해야 하는 교류를 제가 막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됩니다. 저에게는 썩어 빠진 아내였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증오스러웠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겐 소중한 엄마인 것 같아서요.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맞나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어 마음이 참 안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뾰족한 수가 생길지도 모를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의견 달아주시면 달게 듣겠습니다.